언덕 넘어 집회 강행.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어제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고객센터 직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각하면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이 집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노조원들은 차로 이동한 대신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현장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조합원들이 숲풀 사이를 비집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집회 장소로 가는 길이 경찰에 막히면서 검문소 등을 운영하자 결국 인근 공원을 우회해서 울타리를 넘어간 겁니다. 꽤 많은 인원이 이동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정대 기자, 예. 어제 결국 원주에서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300여 명이 모여서 집회 열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렇게 언덕을 넘어서면서까지 불법 집회를 연 민노총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민주노총도 하고 싶은 얘기는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고객센터 비정규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하자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은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그런 정책에 따라서 다른 공단들 이미 정규직화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에 한 1,600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시위를 해왔던 거예요. 그걸 민노총이 이번에 300명이 가가지고 이제 원정 시위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2m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같이 다 모이고 또 같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함성 지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10명 이하 좀 매일 그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10명 이하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11명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20일 5명, 21일 13명, 22일 23명. 이렇게 계속 늘었어요. 다만 어제는 지금 갑자기 한 6명으로 줄긴 줄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뭐 지금 막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막 늘은 것이 민주노총의 집회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건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 전에 예. 늘은 거니까 이거는 아마 최소한 4, 5일 뒤부터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주 시장이 여기를 4단계로 오히려 높이고 시위도 한 명 1인 시위 빼고 못하게 이렇게 해놨으면은 조금 더 협조를 해주고 설령 시위를 하더라도 좀 떨어져가지고 의견을 표현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꼭 저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앞서서 하 기자가 짚어주긴 하셨지만 일단 원주시에서도 강력 대응을 한 게 이 발생 집회 하루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3단계로 격상을 하고 대신 집회만 4단계에 준해서 1인 시 외에는 모든 그 집회를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를 두고 민노총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인 원주시가 이제 집회만 콕 집어서 4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혹은 행정권 남용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질병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감염법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조치에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저런 조치를 내린 것이 뭐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부당한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전 또 어떤 게 데자뷰처럼 생각이 나냐면 사랑제일교회. 그때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막 모였을 때 사랑제일교회도 이거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보니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까지 최근에 냈다라고 해요. 이 사랑제일교회와 민노총이 뭐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본질적인 면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역시 가장 불안하고 답답한 사람은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주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시끄럽고 또 코로나 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가뜩이나 했는데 장사 접어놓고 거기 나가서 뭐 반대 뭐 시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사정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그 뭐라고 지금
아주 답답하네요, 답답해. 본인들만 생각하는 그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상인들이 좀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맞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원주 상인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변호사님, 네. 지역 주민, 지역 상인들이 맞대응할 수단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일단 자영업자가 그러지 않아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억지로 참고 있는데 더 힘을 빼는 정말로 굉장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그 케이스도 있어요.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사랑제일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확진자 치료비, 격리자 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지원 운영비, 그 다음에 버스가 이제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 손실, 그 다음 전수조사 행정비용, 이런 것들을 다 서울시에서 그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원주시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주시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인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예컨대 매출이 뭐 이전에 비해서 얼마가 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라 그러면 이용될 확률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도 불법 집회를 강행했었습니다. 당시 8천여 명이 모여서 한 1시간 50분 동안 지휘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3일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발 디딜 틈 없이 종로 거리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 집회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에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집회 이후 선제검사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질병관리청이 집회 2주가 지난 17일을 이해야 참석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이를 두고 방역당국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내린 게 이제 2주가 지나서 내렸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정부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어요. 처음에 저 집회한다고 해서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분들이 종로 3가로 옮겨가지고 종로에서 또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총리가 나서가지고 제발 선제검사 받아달라 요청을 했죠.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는 민주노총의 저런 행동도 태도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막 불안해하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나서서 해줘야 돼요, 자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총리가 요청하고 총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무시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행정명령까지 내리게 된 건데, 물론 그런 행정명령이 늦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걸 민노총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그 방역 당국이 정부가 뭐 대처를 잘못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민노총이 저런 행동을 한 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든 집회에서 그게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만 뭐 몇 명이 확진이 됐잖아요. 그럼 그렇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민노총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하정대 기자, 예. 최진봉 교수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방역조차도 이중잣대를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해 8.15에 보수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7월 3일에는 민노총의 집회가 똑같은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번에도 정부가 나름대로 뭐 역할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지나자마자 확진검사 여부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3일 만에 야 거기에서 참가했던 사람 전원 명단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통신조사를 들어갔었죠.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2주 지나서 했습니다.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원 냈는지 안 냈는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거기에 기지국, 광화문 기지국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거기에 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문의를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 이게 이중잣대 아니냐, 이거 정치방역 아니냐, 적어도 이런 식으로 방역까지 내로남불 방역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정부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통과된 추경 예산안에 따라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 기준이 논란입니다. 어제 통과된 추경안에 따라서 총 11조 원을 국민 재난지원금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연소득 기준 하위 88% 이하의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2,03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논란은 이겁니다. 원래 최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80%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의원총을 열어서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는 여야 합의로 국민 88% 이하로 확정이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80%는 80%고 90%는 90%인데 88%는 뭐지? 그런 물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왜 88%입니까? 주려면 다 주지. 저렇게 하는 게 국민들을 또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예. 88%, 89% 차이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뭐 몇 푼 안 되는 거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들의 그 감정이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줄여서 다 주면 문제 없을 거를 굳이 이렇게 88% 끊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전체 금액 있잖아요. 그 재난지원금 줄 금액 보고 그 금액에 숫자 맞춰서 몇 명까지 줘야 되는데 숫자 맞추려면 이 정도 하다 보니까 88% 된 것 같아요. 결국 돈 정해놓고 그 돈에 맞게 사람 정하다 보니 결국은 88%라는 애매한 숫자가 나온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 정부도 또 국회도 죽어도 국민들한테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요 얼마나 애매하고 황당하겠습니까? 네. 또 뭐 월급이 뭐 88%, 89%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사실.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사실은.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88% 맞는 것들요. 죽어도 결국은 또 비판받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소득 기준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 가구 인원별 연소득 기준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5천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부터는 맞벌이 기준입니다. 2인 가구 8,605만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1억 2,436만 원 등이 되는데 이 연소득 기준을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하 기자, 예. 일각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적 모임 재난으로 피해를 워낙 많이 봤잖아요. 장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줄 바에 이분들에게 좀 두텁게 지원금을 보내드리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야당도 그렇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지금 2년째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작년에는 이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부도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즉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많이 타격을 입은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에도 좀 증액은 됐습니다. 증액은 됐지만 그 증액이 6천억 원에서 1조 원이니까 4천억 증액된 건데 좀 아쉽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에 2인, 그러니까 단독 가구일 때 2인만, 화면 아까 1인 가구, 2인 가구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 2인 가구는 저게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8,605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외벌이는 어떻게 되냐? 6,671만 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3인 가구 이렇게 올라간 거는 위벌이인 경우는 4인 가구, 저기 화면에 나온 거 4인 가구, 5인 가구로 한 개씩만 더해서 보시면은 위벌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되는구나. 즉 다시 말해서 위벌이 4인 가구가 지금 저기 맞벌이 3인 가구처럼 1억 532만 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말이 다시 그쪽으로 갔지만은 이 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이 피해 입은 것을 다 보상은 어차피 안 될 거예요. 그게 네. 다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금이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 소식 짚어봤습니다. 하종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